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석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쪽 신라의 건국과 성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의 건국은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신라의 원래 이름이 사로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이 박혁거세가 외부에서 유이민을 데리고 오게 되고요. 박혁거세의 유이민과 경주, 울산 지역의 토착 세력이 힘을 합쳐서 사로국을 만들게 됩니다. 헌데 신라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치상 이곳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이쪽엔 고구려가 있고요. 이쪽엔 백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 문화, 즉 중국에서 들어오는 발전된 앞서간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고구려와 백제보다 어떠한 발전이 늦을까요? 맞습니다. 정치적 발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기도 가장 늦게 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이 신라가 사로국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나서 울산과 영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울산 지역은 철광산지가 있었고요. 영천은 교통의 요지인데 이곳들을 차지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낙동강, 이쪽에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낙동강 중류와 상류 지역을 차지하면서 주변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한의 맹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들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라라는 나라는 박씨와 석씨와 김씨 이 세 성씨가 왕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진안의 맹주라고 불릴 때만 해도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이 세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이사금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라 왕의 칭호의 변화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요. 17대 내무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내무랑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제 낙동강 유역의 거의 전반 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것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되게 됩니다. 아까 3세기 후반까지도 박씨, 석씨, 김씨가 이사금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세기 후반 이 내무랑 때 가면 김씨가 왕위 세습을 확립하게 되고 김씨로만 왕이 되고요. 마립간이라는 칭호,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칭호가 바뀌어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어서 교과서 34쪽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입니다. 신라는 5세기 후반에 백제 위기, 즉 장수왕의 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계로왕이 참수당하고 한성유역을 뺏기고 한강유역을 뺏기게 되잖아요. 요 위기를 틈타서 신라가 소백산맥을 건넙니다. 네,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고요. 신라가 이 소백산맥을 건너서 충남 보은이라는 지역에 3년 산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제 동맹을 통해서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나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고구려 배울 때 광개토대왕 배울 때도 봤지만 그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왕위 계승에 간섭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간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도로와 역을 개설하는데요. 도로가 뭔지를 알죠?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물건이 더 빨리빨리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고요. 또한 역은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개설시키면서 넓은 영토에서 물자 유통과 더불어서 보급이 원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이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난 뒤 신라는 22대 지증왕, 23대 법흥왕, 24대 진흥왕까지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지증왕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보급합니다. 순장이 뭐였죠? 맞습니다. 순장은 사람이 죽으면, 왕이나 지배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같이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노동력을 부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순장을 금지하게 되고요. 또한 소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소로 농사 짓는 것은 소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소를 통해서 이 땅의 힘을 더 많이 받아서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경을 보급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상업을 장려하게 되는데요. 상업 장려를 위해 경주에 동시 및 동시전을 설치합니다. 동시는 동쪽에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해서 관리하는 관청을 동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엔 사로국으로 썼고요. 이제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왕후로서는 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서는 영토가 확장되게 되는데요. 그 영토들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방관으로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증왕을 살펴봤고요. 법흥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 28페이지로 돌아가서 신라 왕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왕후는요, 거서관부터 왕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각각의 시기에 따라 이 왕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왕 칭호가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거서관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란 뜻으로 귀한 사람으로서 일대 박혁거세 왕이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차차홍이라는 왕 칭호는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 남해왕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제사까지 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3대 유령 때 가서는 이사금이라는 왕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사금의 뜻은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는 판단 아래 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17대 내무랑, 앞서 배웠던 17대 내무랑 때 마리관이라는 왕칭호를 썼고요. 이 마리관은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지증왕은 왕칭호를 사용한다고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왕후는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관 왕으로 총 4차례 변화하게 됩니다. 신라 왕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23대 법흥왕입니다. 23대 법흥왕 때는요, 왕권이 정말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인데요. 먼저 살펴보면 법흥왕 때는 첫 번째 병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병부가 무엇이냐? 병부라는 건 국가 전체의 군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병부가 이전까지는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땐 어떻게 했을까요? 귀족들이 각각 군대를 가져오고요. 그 군대를 이렇게 하나의 명령 체계로 전달돼 가지고 지휘하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진, 귀족들 약간 마음대로 나눠진 지휘 체제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병부가 설치되면서 국왕이 병권을 장악하게 되고 군사 지휘권이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쫙 이어받아서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부 설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 율령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법이죠. 법,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될 법을 반포하게 되고요. 공복제도, 공복이라는 건 관리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 공식적인 업무를 행사할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복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거. 또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불교 수용에서는 귀족들이 불교가 수용되면 왕권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고 해요. 그리고 원래 토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착 신앙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자신의 목을 자르게 되면 흰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버풍왕과 미리 얘기를 하고 이차돈이 순교를 해서 스스로 이제 죽임을 당해서 목을 잘랐더니 정말 흰 피가 나왔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불교를 수용하는데 반대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용은 뭐 이차돈이다, 이런 거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상대등이 설치가 되는데요. 상대등은 누구냐? 바로 귀족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족 대표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대표적으로 신라의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예요. 예전에는 이 회의가 있으면 왕이 참석해서 왕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잘못되면 모든 원망이 다 왕에게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등을 설치하고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게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누가? 상대등이 주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등이 화백회의에서 어떠한 국가적 중대사를 안건을 다 정리하고 결정을 하면 왕이 이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그걸 했는데 잘못된다. 그러면 원망은 상대등에게로 간다라는 거죠. 잘 되면 도장 찍어준 왕한테 이득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상대등 설치까지 포함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생긴 버풍왕이 태왕이라는, 스스로 태왕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고요, 연호를 제정합니다. 연호는 이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신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금관가야가 항복을 하면서 이 금관가야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영토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요. 버풍왕 때에 마련된 이러한 발전으로 이제 진흥왕 때 더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36조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입니다. 신라가 6세기 중반 가면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첫 번째 고구려의 내분과 외부 침입으로 통한 고구려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왕위 계승 분쟁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외부 침입을 받게 되면서 큰 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점점 약해진 틈을 타 이 나제 동맹으로 신라와 백제가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계속 수건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수건이었던 한성 지역, 잃어버렸던 한성 지역을 다시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가 완전히 한강유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24대 진흥왕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라의 진흥왕은요, 백제의 성왕과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요, 한성과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신을 당한 성왕이 가야와 외 군사를 몰아서, 백제 가야 외 군사를 연합해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황해 지역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신라. 그래서 신라가 이제 중국과 독자적 교류를 하게 되고요. 또한 불교를 장려하게 되는데요. 이 불교 장려와 관련해서는 진흥왕이 황룡사를 짓게끔 합니다. 황룡사를 짓는다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국가의 정신적 통합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화랑도를 새롭게 편성합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을 하게 됩니다. 화랑도라는 것은 귀족 자제와 일반 낭도들, 그러니까 화랑과 낭도들을 합쳐서 만든 그 무예를 닦으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다섯 번째로서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 단독 하교를
하게 되는데요. 단독 하교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37페이지 단양신라 적성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단독 하교 스스로 왕 혼자서 하교를 내리기 전에는 누가 하교를 내렸냐? 귀족과 왕이 합의를 봐서 하교를 내렸다는 거죠. 어떤 명령을 내렸거나 법이라는 거 이런 거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는 왕 혼자서 하교를 내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독자적 연호 사용과 단독 하교는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업적과 더불어서 진흥왕 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백제의 성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신라는 단독으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함경평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강 유역을 완전히 독차지해서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게 된다라고 첫 번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경평야 어디 있냐면요,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대가야를 병합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금강가야를 병합했잖아요. 법흥왕이. 이제 신라의 진흥왕 때는 대가야도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합한 걸 토대로 해서 왕이 직접 자기의 영토를 돌아보는 것을 순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아보면서 순수 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즉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확정하는 비석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 비석 맨 처음에 어디에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먼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여기 555년에 북한산비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가 북한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561년에 창녕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평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여기는 황초령비고요. 여기 마웅령인데 이 황초령비와 황초령이요. 네, 황초령비를 568년에 똑같이 568년에 마운령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신라가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진흥왕 때 강력하게 영토 확장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완전히 구도가 바뀌게 되고요. 신라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의 이 계기가 마련이 다 되지만, 이때부터 이제 삼국이 이 한강유역을 놓고서 엄청나게 많이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 내분을 극복한 고구려, 또한 걸출한 왕이 등장한 백제, 무왕과 의자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삼국의 항쟁이 서로 격화되고 신라는 한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